1999년 11월 1일 서울 중구 한복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던 거대한 빌딩 앞에 싸늘한 침묵이 감돕니다. 대우그룹 본사, 그 육중한 강철문은 굳게 닫혔고 전 세계 589개 법인을 거느렸던 거대 제국의 심장은 차갑게 멈춰섰습니다. 자산 총액 76조 원, 한때 삼성에 이어 재계서열 2위의 압도적 위상을 자랑하던 대우의 명패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건설했던 그 남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해 누구도 상상 못할 신화를 썼지만 정작 자신의 마지막 자산은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해외를 떠돌아야 했던 한 남자의 운명. 30년간 잠들지 않았던 그 거인은 왜 파국을 맞이해야 했고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단돈 4천만 원을 빌려달라며 울먹였을까요? 오늘 신화 뒤에 숨겨진 파국과 집착의 기록을 냉철하게 해부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1950년 대구 방천시장, 포화가 빗발치던 잿빛 하늘 아래 14살 소년 김우중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북으로 납치되었고 하루아침에 소년 가장이 된 김우중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신문 배달에 뛰어듭니다. 당시 시장에는 수많은 신문 파리 소년들이 있었지만 김우중은 달랐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1분이라도 빨리 신문을 받아오기 위해 매일 편도 10km의 거리를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이 번득였습니다. 소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문 가격은 거스름돈이 발생하기 마련이었고 손님에게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찾는 그 짧은 1분 1초마저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거스름돈을 신문 사이에 접어넣는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신문을 건네고 다음 손님에게 곧바로 달려가는 속도. 이것이 훗날 전 세계를 누비며 1분 단위로 일정을 쪼개 썼던 세계 경영의 원형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시간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시간을 파는 가게는 없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살 수 없다. 이 처절한 깨달음은 훗날 대한민국 경제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야성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관리의 본능은 그를 쉼없는 질주로 내몰았고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칼날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 김우중은 유학을 꿈꾸었지만 지인의 부탁으로 잠시 무역 업무를 돕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천부적인 장사꾼의 피를 발현합니다. 남들이 퇴근할 때 그는 밤을 새워 서류를 정리했고 비효율적인 은행 업무를 단축하기 위해 은행원들에게 미리 차와 간식을 사주며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서류 작성 시간을 줄여 남들보다 더 많은 수출 업무를 처리하려는 본능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효율과 속도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충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1967년 31살의 김우중은 단돈 500만 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 원 남짓한 돈을 들고 대우실업을 창업합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수출은 꿈도 꾸기 힘든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우중은 영국 유학길에 오르려던 비행기표를 활용해 동남아시아 시장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오직 섬유 샘플 한 뭉치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샘플 뭉치가 대한민국 무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우중은 잠을 자지 않고 바이어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설득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원하는 퀄리티를 남들보다 훨씬 빨리 납품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싱가포르 바이어가 무려 3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18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섬유직 수출이 성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한국 무역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우중이 누구냐? 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그는 단숨에 수출 역군으로 떠오르며 공적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대우의 성장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우가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혹은 정권의 특혜를 받았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위 5to9이라 불리는 처절한 노동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까지 일하는 삶. 김우중 회장은 1년 중 3분의 1을 해외 출장지로 보냈습니다. 그는 호텔에서 잠을 자는 시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비행기 안이 그의 침실이었고 동시에 회의실이었습니다. 수행비서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했던 일은 비행기 환승 시간을 1분이라도 짧게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그에게 곧 손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도 그는 가족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설날과 추석이면 그는 대우가 진출한 가장 척박한 오지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아프리카 사막에서 중동에 거친 건설 현장에서 직원들과 떡국을 나누며 내가 가족과 편히 쉬면 오지에서 고생하는 당신들은 누가 위로하겠느냐고 다독였습니다. 이 희생의 리더십은 대우맨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그의 사업 수완은 정점을 찍습니다. 부실기업이었던 한국기계를 인수해 1년 만에 흑자로 돌려세웠고 적자에 허덕이던 옥포조선소를 인수해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1위의 조선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다. 이것이 대우가 재계 서열 2위까지 치고 올라온 무서운 속도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폭한 확장의 이면에는 균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대우는 자기 자본보다는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차입 경영으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더 벌어서 더 갚으면 된다는 김우중의 확신은 점차 위험한 도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공적 정점은 화려했지만 사적 정점, 즉 기업의 내실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 김우중 회장은 그 유명한 세계 경영을 선포합니다. 공산권이 붕괴되던 격동의 시기, 그는 남들이 안정적인 미국이나 일본 시장에 집중할 때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수단 같은 미개척 시장으로 거침없이 돌진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그의 저서는 당시 수많은 청년들의 바이블이 되었고 그의 도전 정신은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특히 수단에서의 일화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수단은 당시 북한과만 수교한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김우중은 직접 대통령을 설득하여 영빈관을 건설했습니다. 나일 강변에 세워진 이 화려한 건물은 아프리카 전역의 대우의 이름을 알리는 광고탑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사꾼을 넘어 국익을 위해 외교의 길을 닦는 민간 대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과 신념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침없는 확장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우의 부채 비율은 600%를 넘어섰고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빚을 갚기 위해 더 벌어야 한다는 김우중의 굳은 확신은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폭풍 앞에서 무참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기업의 자금줄은 속절없이 막혔습니다. 당시 정부와 경제 관료들은 대우의 방만한 경영을 비판하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우중은 자신의 방식이 옳다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지금 같은 환율 위기에는 돌멩이도 수출할 수 있다. 수출을 늘려 빚을 갚게 해달라고 항변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평생 철학, 즉 성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신념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관료들과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았고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99년 10월 노무라 증권이 발표한 대우의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보고서는 대우의 숨통을 끊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단 한 장의 보고서는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은행들은 앞다투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우의 제국은 불과 며칠 만에 워크아웃이라는 단어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산 76조 원의 기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룹 해체 이후 김우중 회장은 해외를 떠돌며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 한국의 친기직한이라 불리던 영웅은 분식회계의 주범으로 몰려 사법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송환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죽는 순간까지도 대우라는 이름과 사업에 대한 집착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대우의 몰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시대의 꿈이 저절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의 발언에서는 깊은 회한과 함께 꺾이지 않는 야성이 느껴졌습니다. 말년에 그는 치매와 투병하며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그는 종종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 4천만 원만 줘. 다시 사업 시작하려면 자금이 필요해. 재계 2위 그룹을 호령하던 거장이 생애. 마지막 끝자락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호화로운 생활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사업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선 존재의 이유이자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현장을 누빌 수 있는 최소한의 종잣돈,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원했던 꿈의 조각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9일 그는 자신이 설립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83세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남긴 공식적인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추징금은 그의 죽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대한민국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가 키워낸 수많은 인재들은 지금도 전 세계 비즈니스 현장에서 대우 정신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가 개척해 놓은 세계 시장의 교두보는 K컬처와 K산업이 뻗어나가는 강력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우중과 대우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리한 확장이 불러온 예고된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한 거인의 미완성 교양곡이었을까요? 그의 삶은 속도와 확장이라는 양날의 검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 했던 그의 야성은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그 끝없는 질주가 결국 자신과 제국을 파멸로 이끈 아이러니 또한 외면할 수 없습니다. 비록 대우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그의 외침은 오늘날에도 도전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가능한 1%를 찾기 위해 매일 10km를 달렸던 그 소년의 마음. 오늘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김우중 회장의 뜨거웠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의 야성을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비록 대우라는 이름의 성벽은 무너졌을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 했던 한 남자의 야성은 이제 우리의 시대가 이어받아야 할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